새벽 5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경찰서 앞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다. 그 불빛 아래 젖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린, 30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손에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린.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낯설었다. 사진 속 시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오늘의 비처럼 차가웠다. 린은 경찰서 문을 밀었다. 낯선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비췄다. 통역기 너머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아버지가 저를 만졌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책상 위에 있던 펜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경찰은 잠시 린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니, 알고도 몰라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커피를 받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손끝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나라에서 사랑을 얻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집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비가 그녀를 대신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경찰서의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듯 울렸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불빛이 내려다 보였다. 린은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녀의 손엔 결혼 서류와 사진 한 장. 한국 남자 기태와의 결혼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모험이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그는 순박해 보였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시아버지 박노인의 시선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이게 며느리냐? 생각보다 작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한국에선 허리 숙여 인사해야지. 린은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멀리 왔지? 잘하면 우리 식구야. 잘하면.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 첫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박노인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베트남에선 이렇게 안 마시지? 한국 며느리면 배워야지. 린이 잔을 들려는 순간 그의 손이 손등을 스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남편은 골아 떨어졌고 린은 휴대폰을 켜고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친절해. 그런데 조금 무서워. 그녀의 신호는 그렇게 시작됐다. 낯선 언어, 낯선 가족, 그리고 낯선 공포 속에서
그녀는 잠들기 전 속삭였다. 괜찮아. 이건 사랑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도 문 밖 어둠은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 위를 스쳤다. 리는 된장을 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기분이 중요해. 거스르면 안 돼. 네, 어머니.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끝이 떨렸다.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며느리의 손이 곱네. 박노인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리는 움찔하며 몸을 빼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았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버님이 농담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의 법칙은 침묵이었다. 기태는 출근하고 집엔 린과 박노인만 남았다. TV에서 뉴스가 흐르던 소리가 멎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국어 공부한다며? 나랑 연습 좀 해볼까? 네, 조금요. 그럼 따라 해봐. 아버님, 사랑합니다.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래, 아직은 어렵지. 금방 배울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리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그의 손이 나를 스쳤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멈췄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여긴 감옥이야.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조용한 감옥이 되었다.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리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조용히 녹음 앱을 켜고 빨간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단단했다. 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손잡이가 움직이다 멈췄다. 리는 눈을 감은 채 첫 번째라고 파일 이름을 저장했다. 그녀는 공포를 기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끝나면 증거가 남는다. 다음 날 아침, 리는 한글 교실로 향했다. 칠판에는 굵은 분필로 적힌 단어가 있었다. 도움, 경찰, 신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단어를 따라 썼다. 도움, 경찰, 신고. 강사가 물었다. 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린의 눈은 이미 결심의 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노인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오늘 늦었네. 공부 재미있어? 네, 열심히 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며느리는 손이 부지런하면 돼. 그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껐다. 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불안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또 한 번 빨간 버튼을 눌렀다. 이번 파일 이름은 두 번째. 며칠 후 그녀의 폰엔 파일이 하나둘 쌓여갔다. 1월 9일 밤, 1월 11일 오후 문소리. 리는 녹음 때마다 메모를 남겼다. 그의 발소리.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다. 남편은 출근 중이었다. 낮엔 평범하게 웃었고 밤엔 증거를 남겼다. 그녀의 공포는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이건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며 속삭였다. 세 번째는 영상이야.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리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다. 문이 열리는 위치와 자신의 이불 끝이 화면에 들어오도록. REC 표시가 깜빡였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숨을 고르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느린 걸음.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린자느냐? 리는 숨을 죽였다. 눈을 감았지만 몸은 굳어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린, 나 좀 도와줘. 나 외롭다. 리는 몸을 움찔했다. 이불이 살짝 당겨졌다. 찰나의 정적.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밀쳤다. 휴대폰이 쓰러지며 화면이 흔들렸다. 짧은 비명, 그리고 정적.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화면 한쪽에 여전히 녹화 중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그녀의 숨이 거칠게 들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쥔 증인이었다. 리는 영상을 저장하며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새벽 2시 반.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휴대폰, SD카드, 여권 사본. 모두 가슴 속에 넣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박노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리는 맨발로 마루를 걸었다. 나무가 삐걱거릴까 숨조차 삼켰다.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린, 어디가? 남편이었다. 리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물 좀 마시려고요. 그래, 얼른 들어가.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다. 발밑에 흙이 젖어 있었다.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그 길이 그녀에겐 3시간처럼 길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류장 불빛 아래서 휴대폰을 켰다. 번역기를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신고하려고요. 기계음이 따라 말했다. 신고. 그 단어가 공기 속으로 번졌다.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리는 가방을 꼭 쥐고 올라탔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그녀는 그날 새벽 공포의 집을 벗어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비가 멎은 다음 날 아침, 린의 얼굴은 모든 뉴스에서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떴다. 외국인 며느리의 오해, 가족 불화로 번져. 남편 기태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 아내가 조금 예민합니다.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 불빛이 마치 폭력처럼 린의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남편의 표정엔 미안함보다 체면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조용했고 세상은 늘 시끄러웠다. 린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세상은 항상 남의 말만 듣지. 다음 날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수군거림이 등 뒤를 쫓았다. 그 집 며느리래.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지. 요즘 여자들이 문제야. 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며 말했다. 봉투 필요 없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컸다. 그녀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리나, 그만해. 체면이 있잖니? 체면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린은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강했다. 눈동자에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을 견디며 배웠다. 정의는 언제나 느리게 온다는 것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린은 증인석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린, 자냐? 낮게 깔린 숨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정적. 법정 안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로. 판사가 물었다. 증거를 직접 확보하신 겁니까? 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검사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는 홀로 진실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의 침묵보다 용기가 더 컸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다. 피고인 박노인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짧고 명확한 소리. 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보다 이별이 있었다. 법정 문이 닫히며 조용히 메아리 쳤다. 그녀의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역사를 증명한 한 사람으로 남았다. 몇 년 후 하노이 상담소.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하노이의 오후. 작은 상담소 안 리는 통역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화면 속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리의 한국어는 이제 완벽했다. 그녀는 메모지에 천천히 적었다. 통제, 폭력, 침묵. 이 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였다. 상담이 끝나고 리는 창문을 열었다. 하늘이 환하게 열렸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넣었다. 책상 위엔 낡은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엔 여전히 그날의 영상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결정적 증거일. 그녀는 화면을 켜보지 않았다. 이제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 나 잘 지내.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 벽에는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다. 늦게라도 찾아온 정의. 세상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감옥이 많다. 하지만 누군가의 침묵을 들어주는 순간 정의는 다시 시작된다. 리는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제가 배운 한국어 중 가장 소중한 단어는 정의예요. 바깥의 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 대신 평화가 있었다.